65살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걸 제가 직접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저는 탈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큰 결정을 하셨냐고. 아이들 얼굴은 어떻게 보려고 그러셨냐고.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는 게 편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들어온 선이고 착한 사람 같으니 더 볼 것도 없다고. 이 정도면 내 팔자에 감사하고 시집가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잘 알지도 못한 채 하얀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한 집안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남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웃기도 했고 저를 예쁘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뒤에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는 집안일만 잘하면 돼. 너는 밖에 나가서 괜한 욕 듣게 만들지만 않으면 돼. 너는 애만 잘 키우면 돼. 저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면서도 결혼이라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집안에 묶였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 밥을 하고 시부모님 반찬까지 챙기고 명절이면 부엌에 하루 종일 서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말했습니다. 내일도 김치찌개 먹을래? 국은 좀 짭짤했으면 좋겠다. 애들 학원비는 내가 벌었으니 너는 집안에서 실수하지 마라. 제게 남편은 함께 인생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늘 평가하고 명령하는 상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손찌검을 심하게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남에게 말하면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그런 남편 찾기 힘들다. 바람만 안 피워도 감사해야 한다. 폭력만 없으면 잘 사는 거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늘 제가 먼저 말해야 겨우 케이크 하나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남편 생일과 시부모님 생신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보다 엄마라는 호칭과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친정에 마음 편히 다녀온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가지 말고 다음에 가라.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내가 없으면 애들 밥은 누가 하냐. 그래서 저는 친정에 가는 대신 친정을 향한 그리움을 반찬 한 그릇 더 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남편의 말은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대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엄마 안 닮고 나쁜 것만 배우냐? 내 엄마처럼 살면 안 되는 거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당당하게 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우리 딸에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나?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나?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이 어디 있냐?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가서 편해지겠지. 스스로를 이렇게 달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각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딸은 취업해서 혼자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남편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 이야기, 시부모님 건강 이야기, 남편의 회사 이야기. 그 전까지는 늘 누군가를 둘러싼 이야기였지. 저와 남편 둘 사이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은 무슨 생각하세요? 남편은 밥을 먹다가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이 나이에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인생에도 분명 고민과 외로움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가? 그 질문이 자꾸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TV를 보며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며느리들은 싸가지가 없다. 노인 공경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 문득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른 아니었을까요?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애들 키우고 집안 지킨 게 누군데 너는 늘 나한테 불만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만이냐는 그 한마디에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 질문 뒤에 제가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제 입에서 너무나 솔직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살 것 같다. 숨이 트일 것 같다. 그 답을 듣는 순간 제가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과의 삶에 지쳐 있었구나. 그날 이후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로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은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겠냐? 이혼한 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겠냐? 아이들이 뭐라고 하겠냐? 수많은 걱정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황혼 이혼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라도 내 이름으로 된 하루를 살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하루, 내 선택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게 그렇게도 부러운 삶이었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이혼 절차, 황혼 이혼, 재산 분할.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의 돈으로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노동도 이 집의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 내가 쭈그리고 앉아 수십 년간 한 집안의 뒷바라지를 한 것도 법적으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그 사실이 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딸을 생각하면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언젠가는 이 결심을 털어놓아야겠지. 먼저 떠오른 건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저와 남편 사이의 기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가장 먼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던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내려오는 날을 골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딸은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빠랑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컵을 만지작거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말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 나는 엄마가 평생 그냥 참고만 살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면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아? 딸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미 알아. 그래도 아빠는 내 아빠고 엄마는 내 엄마야. 둘 사이의 문제에 내가 누구 편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한 사람이라도 덜 불행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라면 좋겠고. 그 말은 제가 수도 없이 상상했던 대답과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가족을 깨뜨린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는데 딸은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문제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 편에 가깝게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 축구를 하고 아버지와 술잔을 부딪히며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고 한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 나이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딴 사람 있어? 그 질문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혼을 말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있냐고 묻는 아들을 보며 우리 사회가 여자에게 얼마나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그리고 있어도 상관없지 않니? 내 아버지는 평생 나를 여자라기보다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그게 뭐야? 친구들 다 뭐라고 하겠어? 우리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했다고 뭐라고 하겠냐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들 다 뭐라고 하겠지. 그런데 말이다. 사람들 말 때문에 엄마 인생 남은 10년, 20년을 또 그대로 버리라는 말이니?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이제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해 보려고 해. 아들은 끝내 선뜻 응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엄마 미쳤냐? 무슨 이혼이냐? 하며 화를 냈을 아들이 조용히 제 말을 다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한 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말했습니다. 제가 황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성격, 결혼 생활의 패턴,
경제적인 구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 그러다가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진 않았습니다. 늦진 않았다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현실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남편 명의의 예금, 남편 명의의 연금.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그 안에 제목도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평생 내 수고는 내 몫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수고의 가치를 문서로 계산해 준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남편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드라마 보고 따라하냐?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저는 그 웃음이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나 진심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바람을 피웠냐? 돈을 안 벌어왔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내로 불린 적이 없어. 당신 입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늘 엄마, 며느리, 애들 엄마 이렇게만 불렸지 당신에게 여자로, 한 사람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이혼할 이유가 되냐? 저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됐어.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막으려 하다가 변호사가 나서서 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자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대로 해라. 다 가져가라. 하지만 막상 재산 분할 이야기가 시작되자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산 거다. 내가 밤새워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너는 한 푼도 안 보탰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돈 벌어온 거 고맙게 생각해. 근데 내가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당신 부모님 모신 건 당연한 거였을까?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해줬습니다. 아내분의 가사 노동도 이 재산 형성에 포함됩니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고 그 돈의 일부와 남편 연금의 일부를 제 몫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짐을 빼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키를 적어놨던 벽, 명절이면 상을 차리느라 뜨겁던 부엌, 남편이 TV만 보던 소파 자리, 그 모든 흔적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 시간에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제가 들어가는 집은 원룸에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그 집의 계약서에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구나.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계약한 공간.
비록 크진 않았지만 그 작은 집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낯선 집에서 혼자 자는 일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문이 잘 잠겼는지, 창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불을 껐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늘 긴장하며 자던 예전 집보다 지금 이 조용한 방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남편이 언제 술에 취해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며 괜한 투정을 부릴지, 아이들이 어떤 눈치로 저를 볼지, 시부모님이 뭐라고 할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텅 빈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자꾸 네 사람이 먹을 양을 계산하게 되고, 세일하는 큰 포장 김치를 보면 이제는 누구와 먹을까?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걷다가 부부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고 괜히 가슴이 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러울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자리는 아니야.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제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자주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혼자 밥은 잘 먹고.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밝아졌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 처음으로 저에게 따로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애들 좀 봐줘. 장난스럽게 말하면서도 어색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봐줄게.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다 버리면서까지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을 거야. 이혼 후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수업, 글쓰기 모임, 요가 강좌.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배워도 되나?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수업에 몇 번 나가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황혼 이혼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숨을 쉬었다고 느꼈어. 근데 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왔잖아. 그 용기가 부럽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가 용감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황혼 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 경제적인 부담, 사람들의 시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제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금만 참지. 이제 다 산 인생인데 뭘 그리 바꿔보겠다고 이혼을 하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인생이 적어도 10년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 10년을 나는 그냥 견디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저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등 떠미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사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가족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서류를 찢어야만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내 마음에서, 내 존재에서 먼저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어쩌면 작은 이혼일 수 있다고. 저는 법적인 이혼과 함께 제 마음의 이혼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며느리라는 이름에게서,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에게서, 그리고 이제야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입니다. 황혼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저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나를 위해 써보지 못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저는 지금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아침이면 커튼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내 마음에 솔직해보자.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야 늦게 그 사랑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황혼 이혼은 제가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는 무책임해 보이고 미친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위로나 조금의 용기나 혹은 조금의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65살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저와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